정치부심으로 함께하는 화요일 저녁입니다. 자, 함께하시는 분들 오늘 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회입니다. 예, 아주 바쁜 시간입니다. 또 추석이라서 그런지 또 도로도 많이 막히고 또 요즘에 또 나름대로 좀 매상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네네. 참 여러 가지로 다행인 이렇게 좀 북적북적되는 시간도 있어줘야지 이게 너무 썰렁했어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그렇다고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또 사람 얼굴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참 반가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만. 네. 추석 계획 어떠세요,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께서는? 저는 저 혼자. 예, 혼자 고향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왜 혼자 가십니까? 제 고향이 좀 멀어요. 어디시죠? 예, 경북 영천인데. 영천. 예, 대구 옆에. 예. 대구에서 좀 더 가는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좀 위험하니까 네.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차량으로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걸어서.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출발할 생각입니다. 네. 4대강 운하를 타고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 예전에 이거 거의 실화 같은데 MB한테 MB가 이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이제 세울 때 아니 누군가 물어봤대요. 아니 이거 그 차로 실어서 보내면은 6시간이면 가는데 이 운하로 보내면 3일이다. 그러면 누가 운하를 이용해서 물류를 이렇게 보내겠냐라고 하니까 MB가 뭐라고 했느냐 그때. 3일 전에 보내면 되겠네. 그 운하에 실은 물건들이 짐들이 이제 산천 유람하면서 가는 겁니다. 보면서. 네, 그래요. 아이고. 근데 사실 한반도 대운하도 진짜 운하를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운하를 빙자해서 이걸 땡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걸 땡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인간이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전혀 되치기 당하지 않고, 그런 현실이 너무 좀 사실 슬프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성회 대변인께서는 서울이시잖아요. 예, 저는 서울이고요. 네. 제가 소위 말하는 본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을 생각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누가 오시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일체 교류를 다 중단시켰고 안 오고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제가 이제 설에는 빈대떡을 부쳐 먹는 고유의 풍습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 고유의 풍습. 아니 제 풍습이라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사다 놓고 제가 심지어 이거 하려고 전기 맷돌도 구매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녹두를 하루 전에 불려서 맷돌에 갈아서 돼지 기름을 또 정육점에 가서 얻어다가 돼지 기름으로 붙여서 50장, 100장씩 붙여서 근처 친척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눠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저 혼자 부쳐 먹는 요 정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근데 또 저희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그래서 옛날엔 녹두가 쌌는데 요즘 녹두 500g 한 봉에 10,000원, 20,000원씩 해서 비쌉니다. 돈이 있어야 부쳐 먹는구나. 그렇습니다, 요즘. 자, 앞으로는 제사를 굳이 다 보여서 할 거 없이 카톡방에서 동영상 집단 통화로 해가지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모이는 건 필요하겠는데 제사 차례는 사실 급격하게 좀 사라지는 추세긴 하잖아요. 네. 저는 저희 세대 정도 지나가고 나면 아마 없어지는 문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비대면 국면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당장 교회의 예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집단이 모이는 이런 현상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아니 갈 건 굳이 추석 때 갑니까? 평소에 연가 내고 연차 내고 가시든가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가면 되는데 추석에 몽땅 몰려서 움직이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한때 이제 종교를 유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이게 영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신 분들의 그분들이 귀신이 어디 가는데 아무데 다 갈 수 있잖아요. 네. 꼭 모여서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스마트 시대에 영혼들을 이렇게 보관해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계절에 소외되는 분들 없이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예. 우리 그 정말 김성애 대변인 형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운전사가 굉장히 고통을 겪고 그렇게 해서 근데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예, 뭐 그게 이제 사실 일이라는 게 모든 일은 업무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수행 일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딘가 고용되어 있으면 그 고용되어 있는 고용주에 대한 운전을 담당해서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국가 세금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이 자식들의 출퇴근까지 그것도 도를 넘나드는 자식들의 등하교까지를 전부 다 수행에게 떠넘겨서 일을 하다가 결국 그 수행이 과로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운전기사를 수행이라고 했다면은 직종이 좀 특정되는 거 아닙니까? 고용한 분은 공공의 영역에 일하시는 그렇죠. 분이니까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네요. 아니 왜 자기 아들 딸 그 출퇴근까지 등하교까지 다 책임을 집니까 그 양반이? 뭐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그냥 했겠죠 아마. 아니 그거 저촉되지 않아요?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워낙 이게 이 회색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나와서 이야기하면 워낙 바닥이 좁다 보니까 그렇지.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처지라서 왜 예전에도 그 소위 말하는 수행기사에 대한 갑질 폭로가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내가 앞으로 운전 안 해 그러고 이제 때려치고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는 사실 말 못하고 묵묵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참 상상이 안 돼. 옛날 같으면 이제 그 도련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극에나 나올 만한 일인데. 그래요. 그 자식들 그 등하교까지 거기가 가까웠습니까? 서울에서? 뭐 예, 서울에서 꽤 뭐 한 거리로 한 30-40km 넘게 떨어진 거리인데 뭐 자식들 술 먹으면 데리고 오는 것까지 다 시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거 안 되지 그거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주 52시간 근무제 그런 거 적용이 안 됩니까 거기가? 뭐 적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본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을 뽑는 거지 가족들의 노예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아니 뭐 주 52시간 제도라도 붙잡고 이거 저 초과입니다. 오버타임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그 과로사까지 가지 않을 길은 없었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요. 이게 어느 직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국회의원 그 보좌진들 같은 경우 좋은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지만 아주 폐기물 같은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 듣기로는 새벽에 나 지금 올라가니까 라면 좀 끓여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의원실에 가서 끓이는 게 아니라 의원이 묵는 숙소에 가서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시간 맞춰서 라면을 끓여 놓고 그렇지. 라면을 뭐 한 시간 전에 끓여놨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되니까 딱 그 이제 오는 이 운전기사랑 통화해서 몇 시에 도착인지 딱 파악해서 라면 딱 끓여서 이제 올라오면 출출하니까 밤에 야채 먹는 거 이런 것까지 챙기는 경우도 있고 라면 얘기하니까 또 엽기의 끝 중에 하나는 라면에 파를 넣어서 먹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라면 끓이면 파를 어슷썰기를 한다 그래서 파를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잘라서 어슷썰기를 해서 이게 뿌려서 먹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직각으로 잘랐다가 잘린 비서도 있습니다. 왜 팔을 직각으로 자르냐? 아니 사실 요즘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이제 옛날 이건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렇죠. 오래된 옛날 정치인들인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그 보좌진들을 전부 총각을 뽑아요. 왜요? 합숙을 해요. 합숙을 지방부 시골 분이신데 합숙을 해요. 아파트에 합숙을 하는데 제가 하루는 술 먹고 그 집에 잤어요. 잤는데 아침 5시에 깨우더라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좀 자유로운 거니까 국회의원한테 형님 뭐 왜 이렇게 일찍 깨우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린 조깅을 해. 아침 7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의원도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자기도 일어나고 전 그 보좌진이 7명이 일어나서 아침에 저도 같이 하루 자고 조깅했어요. 그럼 의원도 거기 합숙소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조깅을 해요. 이거 24시간 근무네. 조깅을 하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조깅을 하고 같이 또 사우나를 가요.
아이고. 사우나를 다 단체로 또 가요. 단체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비용 다 대주니까 자기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것도 아침을 또 같이 먹어요. 그리고 같이 출근해요. 예. 9시 딱 정각에 딱 출근해서 예. 회의 한 20분 해요. 예. 그리고 해산. 오. 특별히 일은 안 해. 아, 그러고 해산? 특별히 일은 안 해. 일은 안 하고? 일은 거의 안 해요. 그거 할만한데? 할만한데, 그거? 야, 그거 아침에 한번 띄워주고 월급 받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할만하네. 어? 예, 예, 예. 근데 하루 가서 자는데 예. 괜히 술 먹고 잤다가 정말 혼났어요. 아, 그래요.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예. 의원이 양치질하는데 네. 옆에 보좌관이 넥타이 들고 서 있었다는 게. 예, 예. 아니, 또 그런 일화도 있던 것 같은데, 그 국회의원이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운전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갈대밭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그 키를 갈대밭에 던져놓고는 뭐 하는 거야?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네가 좋아, 이 애야. 비슷한 경우로 이제 한강 다리 위에서도 진짜? 이제 차를 세우고 키를 한강에 집어던진 다음에 걸어갔던 사람도 있죠. 그래요? 뭐 이것도 다 진짜 제가 본 건 아니니까 하여튼 예, 이 동네 떠도는 괴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남녀 상렬지사는 없었습니까? 남녀 상여지사는 뭐 예전에 많죠. 그 보좌관하고 다시 재혼한 분들 제법 있잖아요. 아, 그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보좌관하고 재혼하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런 경우 있었죠. 예전에 옛날 이야기죠. 뭐. 네. 16대 때 뭐 이럴 때 이야기인데. 근데 예, 뭐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특히 이제 그런 문제는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 예를 들어서 비서나 뭐 이렇게 성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그건 많이 것들은 줄어들어야지. 큰일 나고 이 동네 워낙 시끄러운 동네라 조금만 알려지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했는데 예, 결혼을 한 얘기 점점 처음 들어보고 예전에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그 이제 왜 옛날 뭐 모택동 이런 사람들도 비서하고 재혼하잖아요. 아니, 저 연예인이 그 매니저하고 결혼한 경우도 많이 예. 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편하게 해주니까 그게 그렇지. 길들여지는 거죠. 예. 아니 뭐 미혼 사이끼리 만나서 근데 사실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좀 저는 약간 반대. 어쨌든 위계적인 이런 게 그럼요. 작동을 그 하게 되는 거죠. 내보내고 딴 데 직장 구하고 나서 연애를 한 건 몰라도 같은 직장 안에서는 본인은 그러니까 상급자는 연애라고 생각하지만 하급자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그렇지,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네. 네. 그 저는 뭐 사실 제가 이제 뭐 떨어져서 그런 주장도 합니다만은 네. 보좌관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보좌관 제일 많습니다. 보좌진. 확실하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원 숫자도 제일 적고 보좌관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에서 정상적으로 외국의 경우라고 하면 보좌관의 숫자를 3명, 4명 정도로 확 줄이고 국회의원 한 5, 600명 정도. 예, 국회의원은 600명에서 800명 정도로 늘리고 네. 그다음에 당이 전문 정책을 생산하는 역량을 당 쪽에도 확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은 의원이 질의서를 쓸 수 있어야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질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원의 숫자는 적고 지역구는 넓고 하니까 의원이 지역구만 돌아다니기도 바빠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숫자를 확 늘리면 지금 300명인데 이게 800명으로 늘어난다 이러면 네. 발에 채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국회의원 자체의 몸값은 확 떨어지고 국회라는 자체의 힘은 세지니까 그게 국회로서는 좋은 일이고 개개인이 갑질하기는 어려워지는 사정이 돼서 이게 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만 꺼내면 이제 또 댓글에 또 이제 우리 정치 호심 아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여의도에 쩔어갖고 쟤는 머리가 저렇게 됐다라고 또 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많아져야 돼요. 국회의원 많아져야죠. 그래야지 많아져야 특권도 없어지고 제대로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 아니, 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곽상도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한 800명씩 늘어나면. 안철수가 300명을 200명으로 줄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100명일 때랑 1000명일 때랑 생각하면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힘이 누가 더 센지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특권, 예. 그렇죠. 100명이면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법고시 생각하면 똑같은 겁니다. 사법고시 60명 뽑을 때하고 1000명 뽑을 때 지금 로스쿨이 된 상황하고 이 로이어들이 가지는 특권이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 1000명 되면 공항에서 의전을 어떻게 해줘요?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국회의원의 그 특권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석이 늘어나면. 천만에. 특권은 줄이고 그런 거꾸로예요. 거죠. 예산은 한정적이고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특권은 줄어들게 돼 있고요. 뭐 그러면
1000명씩 하는데 무슨 보좌관을 10명씩 줘요. 택도 없는 얘기지. 보좌관 숫자도 확 줄어들고 예. 그러면 직접 일을 하면서 정치가 개혁이 될 텐데 참 이게 국회의원 증언은 해도 못 푸는 숙제 중에 하나다라는. 뭐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고양이 목에 이 방울 드는 거니까 안 하는 거죠. 입법부 전체 1년에 쓰는 예산이 3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체 예산 규모가 520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입법부 예산을 2배로 늘려도 6천억 원이에요. 국회의원 300명을 요대로 증원시킨다고 하더라도 네네. 국회의원 600명을 만들고 예산이 6천억으로 늘어나도 520조 정부 예산 중에서 허투루 쓰는 예산 10조만 잡아내면 글쎄 말이야. 세금은 훨씬 아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 한 사람이 20조씩 떠안고 검사를 해야 되는 2조씩 떠안고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2조치의 예산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다 들여다보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정보 갖고 온 걸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현실이죠. 우리도 우리 동네 거 있나 이거 한번 씩 보고는 이제 지나가는 수준이. 제가 농담 비슷하게 뭐 국회의원이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더라고. 야 공부는 하고 들어와야지 왜 국민 세금도 네가 지금 공부하냐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김무성 의원이 네. 기재부 차관한테 욕을 하면서 이게 적자인데 왜 마이너스 표시가 안 돼 있냐고 회의석상에서 소리 한번 쳤는데 네. 그 회계장부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삼각형으로 세모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세모가 적자인지를 모르고 그게 이제 3선대인가 4선대 얘기인데 그런 의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아유 정말 참. 한 3선 되면요. 네. 자기 통장 관리도 할 줄 모르고요. 뭐 어디 가서 지하철 표도 못 끊어요.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일상생활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한 데가 사실은 공무원 세계고 공무원 그 자치단체장들이 잠깐 정신줄 놓으면 확 가는 게 자치단체장들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으로 살거든요. 왕이죠. 완전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움직이면 수행비서 하나가 따라오는데 자치단체장은 움직이면 군수라도 하다못해 군수라도 옆에 20명이 따라붙어서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표 한 번 끊어볼 일 없고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을 잘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지자체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네. 꼭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주민행사에 많이 나타나는 단체장 정말 나쁜 단체장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예. 주민행사에는 과장급 정도의 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나타나야지 이게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단체장들은 와서 의전하고 인사만 하고 가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이 지자체 지방정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흔히 하는 당직자라는 걸 해봤잖아요. 비서실 제가 비서실 국장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당대표가 왔다. 예. 그냥 일하기 싫으면 지방으로 뺑뺑이 돌려요.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거기도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회부총리를 했던 어떤 분은 하여튼 임명되자마자 계속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교육개혁에 손을 대야 되는데 개혁에 손도 못 대고 결국에는 물러나게 됐다. 전임 통일부 장관도 강연 잡아서 밖으로 뺑뺑이 돌리는데 이제 이게 무슨 구조냐면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인데 가면 부지사, 부구청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은 관료 출신이거든요. 예. 여기가 인사와 행정 모든 권한을 쥐고 여기가 실제로 살림을 살고 얼굴마담으로 자치단체장을 자꾸 밖으로만 돌려요. 뺑뺑이 돌립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냥 시키는 대로 밖에 나가서 얼굴이나 알리고 인지도 높인 일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정말 마음먹고 안에 들어와서 일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그 단체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장님, 군수님, 혹은 부총장님 저기 가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거길 왜 가? 시정, 군정, 그리고 구정 살펴야지. 서류 갖고 와봐, 자료 갖고 와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이 그런 점에서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부지사를 제껴놓고 본인이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요. 정말 공직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잘 뽑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보좌진이 또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 것인데 갑질이나 해야 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나으리들 이런 사람들은 좀 혼 좀 나야 되고요. 라면
그렇게 끓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 구속됐으면 이제 감옥 갔을 텐데 감옥에서 누가 라면 끓여주지? 감옥에서 저도 뭐 범털들은 또 범털들은 그래요. 아이고 라면 이제 못 끓여 드시게 됐네. 아이고 본인이 한번 끓여 드시든지. 감옥에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아이고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었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심 여담이 좀 길었는데 이런 여담이 참 재밌습니다. 예, 속속들이 좀 얘기해 주시고 저기 남녀 상렬지사 좀 많이 알려주세요.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요. 먼저 여러분들께 동심결 화과자 선물 세트. 네, 역시 그 추석이니까 선물 세트가 지금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께 이목을 끌 때입니다. 네, 자 여기서 바로 언박싱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이게 황금 보자기라서 얘네 뭔가 좀 센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화과자 세트가 될 텐데, 아이고 동심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벗겨놨는데, 어이구 세상에, 이거 뭐 그냥 떡마다 이렇게, 떡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죠? 자, 선물하는 사람 마음은 가볍게, 받는 사람 마음은 환하게 만들어주는 선물 세트. 동심결의 화과자 선물 세트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화려하고 알록달록하지만 인공 첨가물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천연 추출물로 색을 입혀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화과자 업체는요, 보통 영세한 곳이 많은데 동심결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무방부제, 무인공색소,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도 완벽하게 갖춘 업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인데 최저 16,000원부터 최고 37,500원까지 다양한 구성의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김영란법을 겨냥한 그런 맞춤형 선물이네요. 20% 이상 압도적인 또 저렴한 세트가 또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샘플로 보시는 제품은 화과자 선물 세트 특호 요 28,500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자, 김용민닷컴이 제일 싸요. 김용민닷컴에서 동심결 화과자 선물 세트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형님들 하나씩 한번 좀 골라 드세요. 네. 드세요. 네. 뭐 하나만. 너무 색깔 예쁘다. 네. 저는 빨간색. 너무 좋습니다. 전 노란색 골랐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게 모양을 보니까 홍시 모양이네요. 홍시 모양. 예. 이거 보십시오. 이거 홍시 모양. 그것도 홍시 모양이네. 제 거는 노란색인데 실제 홍시는 아니고 요게 잎사귀처럼 생긴 것도 먹어도 되는구나. 그럼요. 다 이게 만든 떡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나 이걸? 여기 이렇게 열리는군요. 예. 아이고 폭신폭신한 게 진짜 홍시 같습니다. 예, 그래요? 찹쌀떡이네. 맛있다. 그 찹쌀떡이에요. 그 겉만 이렇게 홍시처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좋네. 찹쌀떡 너무 맛있는데요? 위에 붙어있는 데코레이션에서도 맛이 느껴지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천연 추출물로 색을 입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 첨가물이 없다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무슨 과일 이런 데서 뽑아낸 것들인 모양이군요. 향이 싹 올라오는 게 맛있어요. 이게 송편 대용으로도 좋겠어. 송편 대용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야. 자,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네. 동심결의 화과자 선물 세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제니까 좋네요. 이 김용민 TV에서 떡 떠주고. 정말 몇 주 만에 이렇게 씹는 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방송이. 갈수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도읍을 지목해서 저 사람 국회의원 국회의원 돼서 다행이다. 아마 검사였다면 죄 없는 사람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추미애 장관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켜진 줄 알고 한 말일까요? 둘 다 같은데요. 둘 다 같아요. 본심이면서 본질인 것 같은데요. 아니 추미애 장관이 벌써 몇 선입니까 그 양반이? 5선이죠. 예. 마이크가 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그런 짬밥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꺼져도 말을 하지 않죠 보통. 그렇죠. 5선 정도 되면은. 예.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송을 보면 그게 뭐라 그러지? 거기 이제 국회 시스템이 장관이 끄고 켜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타워에서 끄고 켜고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즉 법무부 그 앞에서 행정실 직원이 어떤 마이크를 끄고 켰는지를 정해서 그래서 의원들 말하다 중간에 딱 끊기잖아요. 그게 본인한테 통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통제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수로 켜져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스피커로 막 크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방송에 잡힌 상황이었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예,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 보면서. 아니 근데 뭐 별 문제가 되나요? 뭐 쌍욕한 것도 아니고 뭐. 아니, 사과하고 그렇죠. 사과 받아들이고 끝났는데 예, 한 방 크게 매긴 건 됐죠. 아 그렇죠. 사과했으니까 뭐 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아니 뭐 하는 말로 저작거리에서 술 마시면서 나라님 욕도 하는데 네, 그렇죠. 저 정도면 예.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매기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사과할 걸 예상하고 그 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국회에서 2009년이었습니다. MB 정권 이제 2년 차였는데 그때 외교부 장관이 유명환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천정배 의원을 지목하면서 여긴 왜 들어와 있어 저 새끼, 뭐 이런 말을 했었죠. 천정배 여긴 왜 들어왔어 저 새끼. 그건 욕인데 네. 별로 크게 전략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마이크 켜진지를 모르고 장내가 소란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그 최순실 청문회 할 때 그때 재벌들 다 나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 그때 정몽구 회장 출석을 했는데 이완영, 유완영 그 당신 또 당 이름 너무 많이 새누리당이었죠. 예. 근데 그때는 새누리당 간사가 예. 김성태 위원장한테 찾아와서 현대 정몽구 회장님 연로하시고 하니까 빨리 좀 돌려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메모지를 이렇게 전달을 쓱 했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이 그 메모지가 요 정도인데 글자를 굉장히 정자로 잘 쓰더라고요. 이완영 의원이. 네. 이렇게 찍을 때까지 읽더라고요. 일부러. 야. 뭐 도저히 일부러가 아니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 카메라에 찍혀서 그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알고 매기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에 이정현 소통 수석을 할 때일 거예요. 홍보 수석을 할 때일 건데 형님 뭐 이번에 그런 말씀 좀 그만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보내니까 충성한 메시지가 또 있었어요. 네.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야당한테 좀 형님 좀 그만 좀 때리시오 뭐 요런 톤으로 얘기한 거였는데 네. 그것도 이제 찍을 때까지 망원 줌으로 땡겨서 찍을 때 내가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형님 충성 메시지 받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네. 예, 들고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프닝으로 걸린 거 되게 많고 제가 보기에 제일 억울한 경우 중에 하나는 이자스민 의원. 예, 그 외국인이었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19대 국회의원 하던 당시에 본회의장에 남들이 아무도 안 왔는데 2시부터 회의인데 1시 반에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먼저 와서 이제 2시까지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마트폰으로 본인 뭐 평소에 하던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망원 줌으로 땡겨져 갖고 게임하는 장면만 옆에 사람들 옆에 아무도 없는 본회의장에 혼자 앉아 있는 그림이었는데 사진은 본회의장에서 게임하는 이자스민 이렇게 나와서 또 한번 발칵 뒤집혔었죠. 그건 억울하네요 좀. 그렇죠. 이제 본인은 빨리 가서 앉아 있었던 건데 어쨌건 언론 입장에서는 기사가 될 것 같으니까 때리는 전형적인 사례에서 그래서 원래 3선 이상 되면 핸드폰을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책상 밑으로 넣어서 자기 배 밑에 가리고 보지 네. 위에 올리고 보는 건 일단 전 무조건
제 걸 봐주세요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야동 보던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심재철. 예. 비키니를 직접 입력을 했었어요. 누드를 검색해서 봤고 야동을 본 거는 야동? 홍준표 지사가 경상남도에서 뭐 그런 일 한번 벌어지지 않았었나요? 아니.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때 경남 도의원이었던 여영국 의원이 그 지금 의원 질의 시간에 영화 봤다고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그때 지사가 내가 무슨 야동을 본 것도 아니고 예, 정확히 정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여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아유 추미애 장관 그거 보면서 야 이런 식으로 매기는구나 이 양반은 대단하다. 그냥 한수 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들이 가서요 대정부 질문이나 이렇게 질의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지루한 사람들 천재예요. 그렇지. 천재고 제일 나쁜 사람들은 거기 쓱 얹어가지고 자기 동네 민원성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올려서 쓱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제일 나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기 예산안 심의 때 그 막 오전에 기자들이 막 모여 있을 때는 막 옳은 소리 막 합니다. 뭐 진짜. 천하의 그 자기만큼 이렇게 사리사욕에서 초월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밤에 이제 지역구 그 민원성 예산을 슬쩍 집어넣으면서 그 쪽지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쪽지 예산. 막 그런 것들을 넘기고 기자들이 안 모여 있을 때 그렇게 그걸 야시장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이게 국회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감액은 국회끼리 정할 수가 있는데 의원끼리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입법부가 갖고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심사만 하는데 심사도 증액을 마음대로 못 하니까 증액을 하려면 관료한테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집할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밤에 예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저도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증액과 감액의 문제를 정치권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바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저도 이 말씀에 이제 근본적인 동의를 하면서 근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예산 편성권을 맡기자 이러면 찬성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단계가 결국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 정당이 정책 정당화가 되고 예결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상승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정당에 대해서 혐오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친일 사관이에요.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했을 때 조선이 사색 당파로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뿌리고 자기들이 침략한 거지 사색당파로 망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게 주입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당을 공적인 영역의 것으로 보지 않고 사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는 사색당파적 집단 이렇게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서 좀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그 국회 숫자를 줄이자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그 수준의 이야기거든. 아니 안철수 형은 너무 뭐든지 어설퍼요. 그 형은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나는 왜 정치를 할까? 그럼 지금 와서 뭘 합니까? 지금 최근에 그분이 몸속에 정치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렸어요. 바이러스가. 이거 어떻게 바이러스를 지울 방법이 없는 권력 바이러스가 막. 아니 되지도 않을 걸 그 형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 참 왜 그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 그렇게 안 된다 싶었을 때는 접어야지. 그 계속 그렇게 미련을 두고 하여튼 뭐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쉽게 접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어도 아닌 길은 말아야지.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건데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과 교육 과정 없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는 이 중간주의자가 국회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작용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분이 안철수 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의 세력도 아니고 제4의 세력, 제5의 세력이 돼가고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아까 기재부 공무원들은 증액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갖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정치권이 기재부에게 다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재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역구
국회의원들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100% 다 그 비례대표로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예, 100%. 아니 뭐 굳이 꼭 지역을 대표할 사람이 있다면 비례대표 가운데서 그 몇 번은 서울 대표, 몇 번은 뭐 강원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그런 주장도 자주 하는데요. 예. 속초시, 목포시, 예. 그다음에 저기 서천군 합쳐서 국회의원 하나 뽑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그 지역에서 일할 사람들은 지역의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지방의회 선거 때 그때 뽑으면 되는 거지 왜 국회의원도 그렇게?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저도 정치권 오래 있고 선거하는 과정들 쭉 보고 하지만 비례대표 선정을 공정하게 한다는 게 어렵죠. 이게 참 난망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뭐 김홍걸 의원 포함해서 부작용들 일어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증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자발적인 투표 과정까지 집어넣어서 하는데도 해놓고 나면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물론 박덕흠 의원처럼 3천억이 넘게 얘기가 나온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안 그런 게 동네에서는 경선 상대자가 저런 문제가 나오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갖고 결국은 그렇죠. 떨어뜨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지역구가 있을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비례로 가서 그 정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한 정당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국회의원 후보군을 1번부터 200번까지 무리 없이 세울 수 있는 민주적으로 민주적으로 세울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에는 정답이 없다. 좋은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적합한 제도가 딱 있을 뿐이다.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제도 어쨌든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정당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한국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표의 등가성의 문제라든가 이 정쟁 약화를 위해서는 대선거구제 정도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겁니다. 이 현재 지역구를 없앨 수 없다면은 지역구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광역 단위로서 이 대선거구제로 뽑는 비례가 아닌 그런 방식이라는 것도 투표를 하는 거죠. 비례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원칙은 이겁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국회의원은 풀뿌리를 땅덩어리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다만 사람만을 대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 박덕흠 얘기 나와서 그런데 박덕흠이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국토위 배치되고 나서 그렇게 뭐 일가 가족이 덕을 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럼 뭐 사업하러 가지고 뭐하러 국회의원 하고 계셔? 국회의원에서 손해봤다면? 일단 보면 2016년 같은 경우는 박덕흠 일가가 이게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고 나서 2016년 11월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된 산업안전법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입찰 담합 3번 걸리면 삼진 아웃 시키자 이런 법안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법안소위에 놀랍게도 박덕흠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3번 담합하면 건설사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을 낸 사람이 그렇죠. 바로 해당 당인 새누리당의 정종섭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정종섭, 박덕흠 두 사람 다 친박이죠. 그러니까 정종섭은 대구죠, 지역구가. 이 양반은 서울대 헌법학 교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담합이 건설 현장에서 가져오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인으로서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담합하다 걸리면 손목 자른다. 그러니까 이제 면허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박덕흠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냐 했더니 이렇게 하면 현대 같은 기업이 지금 현대 건설사도 3번 담합이 걸리면 건설사가 없어지는데 그다음에 얘기가 어디로 튀냐면 우리가 해외에 가서도 지금 건설을 많이 수주를 하는데 현대건설이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우겨요. 이렇게 우겨서
그때가 이제 면허를 딴 이후로 평생 동안 3번이면 아웃을 시키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절충안을 10년을 갖고 나왔거든요. 박덕흠 의원이 5년짜리 법안을 만들어 나와서 그걸로 또 딜을 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결론은 이제 9년 안에 3번 걸리면으로 줄어들었는데 9년 안에 3번 걸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 가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법안을 무력화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건설사의 로비기도 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본인의 친척과 본인 자식들이 하고 있는 회사가 담합으로 걸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법안 소위를 움직인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당은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에. 그럼 그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으니까 시간을 벌려고 무슨 전문조사단을 꾸린다고 해서 무슨 검찰 출신을 동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추석 밥상에는 그냥 우리 복덕흠 의원 하나만 올라가서 복덕흠. 예. 그냥 이걸로 먹고서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예, 내가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난 무슨 생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마 여기가 걸리기 시작하면 다른 이해상충한 의원들이 다 걸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지. 네, 저도 지금 다른 의원들도 네. 몇 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분이 또 탁월한 게 우리 지난번에 왜 23억 티셔츠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조호영. 그 재개발 3법 그 무마되면서 이분은 그 당시에 75억이나 더 시세 차익을 남겼어요. 훨씬 이 센 분이에요. 조호영 의원이 23억에서 주호영은 그보다 이분은 75억 넘게 3배 정도 되는 네. 분이에요. 재밌는 제가 찾아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골프장 관련해서도 2건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나왔던 오가피하고도 관련이 있어. 네네네. 네, 2000년대 한 6년 7년 정도 되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이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강원도 홍천에 오가피 농사를 짓겠다고 주위 땅을 계속 매입을 해요. 오가피 농사를 짓겠다고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네. 그래놓고는 살짝 용도 변경을 해서 골프장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한 10년 가까이 막 마찰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네. 근데 서류도 뭐 제대로 안 내고 가짜 서류 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면허가 완전 취소돼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이분이 또 전문건설협회 회장이라는 직에 있을 때 이 협회에서 골프장을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는데 시가보다 대충 뭐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한 200억 가까이 더 주고 매입을 했다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의혹이 돼가지고 이게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보니까 이분은 그냥 업자예요. 업자예요, 업자. 아니 난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김용균 그 노동자의 특별법을 만드는데 더는 이런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뛰어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이었는데 그것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 문제가 이제 들끓어 올라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합의를 하고 있는데 환노위잖아요. 네. 근데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 아닙니까?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위 회의장으로 뛰어와요. 이 국회는 자기 영역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확실한 동네거든요. 그렇지. 환노위 회의하고 있는데 환노위 회의에 다른 상임위원이 와갖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건 원내대표 정도나 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원내 전략을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상임위원이 와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건설사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와서 자당 의원들 붙들고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그 당시에 한겨레신문의 송경화 기자가 포착을 해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방위로 뛰어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국토교통위에다 놔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공천은 자기가 따냈다 치고 100번 양보해서 근데 여기가 보은 옥천이지 않습니까? 네네. 옥천이 또 우리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친박 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거기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토교통위에서 계속 이렇게 말아먹는 동안 당이 팔짱 끼고 있었다는 것 이거는 국민의 힘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냥 업자로 남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건데 왜 그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에게 그 이롭게 법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하시던 경제계 분이더라도 전문 경영인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오너들이 이게 정치라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의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고 이게 해보면요 오너들은 이게 정치의 영역도 자기 거 오너십이 작동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정치는 민주주의는 나누는 거거든. 그렇지. 나누는 거지 이게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솔직히 정치는 좀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경제는 뭐 사람이 죽든 말든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근데 정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본 가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오너십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정치에서 좋은 결과를 뭐 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 처음 논의할 때 김영란 판사도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제가 아쉬움을 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기관의 사장이 자기 친인척 회사에게 공사를 주거나 이런 것들도 다 처벌 대상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이 본인은 사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집안이 사학 재벌 집안이지 않습니까? 사학 네네. 집안인데 20대 국회 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본인 게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던 거 이게 태연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들이 이번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회 대변인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을 하셨는데 이해 충돌 방지 노력 뭐 정말 귀따갑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잣대와 박덕흠에 대한 잣대 어떻습니까? 손혜원 의원은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그 안에 문화재청과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했는데 결국 검찰이 정말 170명의 관계인까지 불러가면서 탈탈 털어서 조사했는데 문화재청도 2차례나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네. 결국은 문화재청 관련돼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렇죠. 그 점을 SBS가 문제 삼았는데 SBS의 그 손혜원 공격은 한마디로 헛발질이었어요. 예, 문제 제기는 완전 헛발질이었고 이제 뭐 그 뒷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하지 않도록 하고요. 여하튼 네.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면서 그때 지금 법정에서 문제되는 게 결국은 창성장이라는 건물의 지분 3분의 1 7,200만 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얼마를 부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 다인데 이걸 할 때 지금 그때 3주 동안 모든 언론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것만 방송을 하고 뭐 조국 교수 때 기록이 다 깨졌습니다만 10,000건 넘게 손혜원 의원 관련된 의혹들이 보도가 됐고 나중에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선 때 자원봉사로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어떤 사진작가분이 재능기부 형태로 와서 사진 몇 장을 찍어주고 가셨는데 그분한테까지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해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없냐 한마디 물어보고 없다 그러니까 끊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탈탈 털어 취재했고 오늘 또 거의 흥신소 수준으로 뭐 조수진 의원이 이번엔 추미애 장관의 아드님이 무슨 PC방에 있었네 이런 의혹 제기를 하던데 지금 박덕흠 의원의 3천억 원에 대해서 언론사가 그의 반이라도 털고 있는지 저는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이게 국민의힘 이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은 원래 나쁜 짓 하니까 보도해도 사람들이 안 보니까 재미없어. 박덕흠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지 않다는 것도 저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자 신문을 펼쳐서 보시면요. 종이신문을 펼쳐서 보면 보통 신문마다 대여섯 면씩은 아파트 분양 광고나 건설사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광고가 광고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못 건드리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우리 CBS 대기자 출신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변상욱? 예, 변상욱 기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지만 건설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건설사가 여기저기 많은 언론사들을 소유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당장 그 손혜원 의원 공격했던 SBS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태영 건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손혜원 의원이나 조국 장관의 문제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추미애 장관의 문제, 추미애 장관 문제도 결국 생각해 보면 보좌관이 전화해서 휴가를 연장해 준 것에 대한
두 달간의 지금 맹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다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랬는데 3천억 원을 가져간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참. 아휴, 딱지가 납니다. 자, 이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기소된 의원들, 민주당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당 대표와 아울러 원내대표를 지낸 황교안, 나경원이 어제 재판에 나갔습니다. 민경욱은 뭐 해외로 출타를 나갔는데 그 사정을 봐줄 수도 있을 법한데 법원에서는 구인장이라도 발부하겠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법원의 태도를 통해 미리 그 판결을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경욱 의원의 경우는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사법부가 딱 하는 거 아니지만 선관위도 같이 관리를 하고 선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사법부가 충분히 불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뻔히 재판이 있는 걸 아는데 저렇게 나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범죄 혐의가 너무 명백해서 뭘 따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무려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검사 생활 5년에 민사를 모르고 10년이면 법 자체를 모른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최근에도 비밀의 숲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검사가 부장쯤 되면 전화기만 들고 있거든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가 황교안 대표가 아닌가. 정당방위라뇨. 그러니까 민주당이 횡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돈을 주고 사서 지하철을 들어가는데 너는 이 지하철을 타면 안 되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강목으로 그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정당방위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경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네. 이거를 정치적 수사로라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게다가 국회 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에 대한 방해를 물리적으로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안을 입안하고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 바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였다라는 점을 다시 떠올려 보면 정말 기함을 할 노릇이죠. 민경욱 의원 이야기는 이제 공직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글쎄 말이에요. 체제 부정. 예. 그리고 뭐 평소에 하는 짓이 좀 뺀질거리잖아요. 네. 좀 좀 큰 소리 쳤지만은 늘 도망다니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갑질 그 양반은 갑질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이거 또 모르겠네, 그거는. 네. 이거 아주 마술도 하고 뭐 이상하게 웃기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전부 다. 마술을 늘어난대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뭐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가 그 자기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까 법의 엄정한 심판을 다른 의원들까지 다 한꺼번에 두 분이 다 엎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측이 어떻습니까? 그 두 사람의 형량이. 일단 그 황교안은 당 대표일 뿐 실질적인 그 원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대응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을 것 같은데 황교안은 왜 기소가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나 그 불법을 총지휘한 책임자로서 기소가 된 것이고 본인도 내가 다 지휘했다라고 실토를 한 만큼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이번 총선에서 실패하고 나서도 보통 총선에 한 번 졌다고 정치인이 저렇게 파묻히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총선 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랐던 이야기가 패스트트랙 법안,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고 나면 황교안 대표는 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음번 대선 후보로 아예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이미. 돌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당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임면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당직자들에게 명령을 했고 당직자들이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당직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고 자기를 처벌해달라는 이야기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직자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얘네들은 종범이고 내가 주범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개별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책임을 자기가 떠안는다? 불가능해요. 다 같이 짊어지고 모두가 함께 예,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구나. 이번에 안 하면 지금 재판 전이라서 얼마 전에 민주당이 이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이 제스처치했지만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던 건 패스트트랙 재판이 무서워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확실히 물리적으로 국회에서 깽판 치는 세력들은 정치할 아예 권리를 빼앗긴다라는 선례를 남겨놓아야 예, 국회가 얌전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이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형님. 예, 저는 뭐 이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당론 폭력이면은 황교안이 더 센 거고. 네. 근데 현장 지휘가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나경원이 더 센 거고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인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포함돼서 가면 정치적 제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정치적 제기가 어려운 정도까지. 어려운 상태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도 버리는 거죠. 국민의힘 이번에 당선자 중엔 9명이 그 이번에 재판을 받더라고요. 장제원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근데 이제 이은재 의원까지 해서 3명은 좀 확실하게 이 처벌 수위가 이 피선거권 박탈까지 갈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50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네. 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장제원 쉽지 않을 의원은 거야. 아마. 장제원 의원은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받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출마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정식 재판 정식 청구하는 재판하겠죠. 셈이고. 재판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제 최대치 500만 원을 또 이제 그 약식 재판을 땡겨놨던데 네. 아마 재판을 받게 되면 다 조금씩 내려가서 제가 보기엔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다 살 것 같아요. 아니 100만 원 넘지 않겠어요? 500인데. 벌금 500 약식으로 100만 원 넘더라도 이게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선거법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거 패스트트랙은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받아야 이상이라야지 돼요. 아웃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그 국회 선진화법은 선거법이 아니니까. 선거법이 아니죠. 그 재판부가 현역 의원 9명을 옷을 벗긴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여당에 대한 거는 정치적 부담 없잖아요. 9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죠. 항상 선택적 정의이기 때문에 9명에 대해서 검찰이 그 공소장을 잘 짰을까도 의문입니다.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허술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게 좀 염려도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한번 재판을 갔다 왔는데 꼭 그런 것 같진 않더라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103석이었나요? 네. 3석만 빠지면 이제 100석 미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나머지 뭐 국민의당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따져볼 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뭘 바라고 쟤네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편이라고 하더라도 네. 예,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찰의 힘을 보여주는 것. 검찰의 힘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게 검찰의 힘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소하면 너희들 옷 벗길 수 있어라는 위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이 재판 과정에서 봐주거나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동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풀 HD급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검찰도 나중에 AI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때 그 9명은 추려서 9명일 거 아니에요. 괜히 안 되는 사람을 끼워 넣었을 것 같진 않고. 물리적인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얄짤없이 이 9명도 저는 상당 부분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겠는가. 패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컨대는 어쨌든 의원직이 박탈될 만큼의 형량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그래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젠장. 이은재는 구속감 아닙니까? 전 제가 봤을 때는 그 실형 나올 것 같은데요. 모든 게 다 걸렸어 이 사람은. 예, 뭐 구속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그러고 구속이야 뭐 검찰이 쓰는 카드니까. 근데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죠.
그래요. 뭐 찢고 뺐고 사무처 직원한테 물리력을 사용한 거죠. 예, 그러고 나와서 이런저런 걸 했기 때문에 거기는 게다가 현역 의원도 아닌 점까지 포함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저 은재 누나 큰일 났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의지 한국인인데. 근데 이제 살아보려고 행동대장을 네가 하면 우리가 뒷일은 책임져 줄게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갖고 빵에 보내는 게 이제 원래 깡패들의 의리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당한 케이스가 아닌가. 너무 오버했어 사실. 어? 10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누님은 30, 40까지 했어요. 예. 공천은 그런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정현 의원 샤워할 때 비닐 주머니에다가 핸드폰 집어넣어서 묶고 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전화 놓칠까 봐. 네, 그 정도는 해야 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한 충성심이야. 이야, 참 대단합니다. 각하 제가 샤워하느라고 못 받았습니다. 이런 말조차도 못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완전 뭐 종속적 관계가 된 거지 한마디로. 알겠습니다.